최근에 제가 교육을 갈 때마다 제일 그래도 중요시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을 영양과 관련돼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내용이에요. 지금 나눠준 거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말은즉슨 번시구한테 우리가 볏짚이나 조사료, 그 다음에 농우사료, 배합사료를 어떻게 줘야 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잘하는 방법인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번시구한테 조사료, 농우사료를 어떻게 줘서 번시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그 번시구를 통해서 1년에 1두의 우량 송아지를 어떻게 생산하게 하는 것이 잘하는 방법이냐. 뭐를 통해서? 조사료와 농우사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번시구한테 우리 농가에 보면 어떤 칸에는 임신hen소, 임신 안한소, 만삭소 다 같이 있어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야. 분만할 때 임박한 소들 이런 그룹으로 나누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찐 놈이나 마른 놈이나 임신한 놈이나 임신 안 한 놈이나 조금 더 남의 거 뺏어 먹는 놈이나 농우사료는 배합사료는 어쨌든 우리 사장님들 머리에 우리는 하루에 3kg 주니 아침에 1.5kg 주고 저녁에 1.5kg 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시는 거야. 또 4kg 주면 아침에 2kg 주고 저녁에 2kg 주겠다는 그렇게 하시는 거야. 조금 가감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마른 소는 조금 더 주고 도다매기기 가서는 좀 더 올려주고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포유기에 있는 소들은 더 줘야 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런 것이 관행적으로 이전서부터 계속 해온 것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아까 조합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보름 되면 회색, 흰색 송아지 변을 놓는다든지 약간 누르스름한 순두부 같이 이렇게 똥을 퍼질러 놓는다든지 이런 게 거의 나타나는 거야. 왜 그렇게 나타나는 건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번시구한테 주는 사료의 급여 체계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시구는 우리 집에 우리 농가에 있는 번시구들은 지금서부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1단계에 있는 번시구가 있다.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2단계가 있는 번시구들이 있다. 3단계가 있는 번시구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1단계는 영양 수준으로 봐서 기초 단계에 있는 가 필요한 번시구들이다. 2단계는 돋아 먹이기가 필요한 번시구다. 3단계는 포유기, 송아지가 딸려있는 번시구들이다. 앞으로는 번시구한테 이런 단계별로 농우사료나 조사료를
급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단계는 말 그대로 영양이 기초가 되는 영양 수준은 1단계보다는 2단계, 2단계보다는 3단계 이렇게 영양 수준이 더 필요한 거야. 더 필요한 거야. 나중에 혹시 이 혼동될 수 있고 저기 했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때 농우사료 기준으로 하고 조사료 기준으로 하면 농장마다 소의 몸꼴이 다 틀리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우사료 조사료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는데 1단계에 있는 번식우들의 농우사료는 저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3kg 내외, 뭐 2.5에서 3.23kg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기초 단계에 있는 1단계 번식우한테 주는 것이다. 2단계는 도다매기 단계에서 4kg 정도 주는 단계다. 3단계는 5kg다. 하루에. 조사료는 뭐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수분 30%라고 따지고 한 8, 9kg 정도 돼. 이건 이제 달아보시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번식우들은 10마리가 있든 20마리가 있든 30마리가 있든 50마리가 있든 100마리가 있든 200마리가 있든 그 소들을 어떻게 나눠야 된다? 1단계에 있는 손지, 2단계에 있는 손지, 3단계에 있는 손지 우리는 구별하면서 조사료, 농우사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에 있는 번식우는 어떤 단계냐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애들이 1단계고 기초적으로 줘야 되느냐. 어떤 단계일까요? 우리 집에 번식우들이 있어. 그러면 그들 중에서 제일 영양 수준이 낮게 줘야 될 애들이 어떤 애들일까? 수정시킨 소. 그러니까 임신된 소들. 사실은 임신서부터 임신 7개월. 임신이 되고 나서 임신 7개월. 이때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 게 아니야. 얘들이 하는 건 뭐야?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유산 안 시키고 그대로 가고 임신됐을 때는 요만해. 실제 크기가 수족란이라는 게 요만해. 임신 7개월에는 체중이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제가? 7kg. 7kg라고 외워라. 임신 7개월이니까 7kg라고 외워라고 그러셨어. 7개월 동안에 요만한 거에서 7kg 정도의 밖에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은 번식우가 1단계 애들이야. 언제? 임신해서 임신 7개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아까 처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농우사료를 3kg를 줘라 했는데 꼭 3kg는 아니에요. 덜 줄 수도 있고 더 많이 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말랐던 애들은 조금 더 올려줄 필요가 있고 우리가 소의 몸꼴을 보면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농우사료는 많이 제한을 하려고 그러는데 볏짚은 많이 주려고 그래. 왜? 소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풀 많이 먹어서 뭐가 문제 있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 그것도 이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임신해서 임신 7개월 동안에 소가 말랐으면 이때는 농우사료도 좀 줄이고 조사료 볏짚도 좀 줄여야 되겠지.
참, 말랐으면 농사라도 좀 올려주고 조사라도 좀 올려줘야 되겠지. 응? 말랐으니까 이때 보충을 시켜줘야 돼. 살쪘으면 조금 줄여줘야 되겠고. 근데 우리가 살찐 손지 마른 손지는 주로 느낌에, 오늘 뭐 그 얘기는 다음에 시간이 되니까 아시죠, 그죠? 제가 등줄기를 보라, 이 골반 쪽에 살을 보라, 이제, 응? 네. 그 이제 비육소하고 비교해 보면 되겠죠. 비육소는 어째 등이 펑펑하잖아. 그 이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살쪘는데 약간 살을 안 빼면 과비가 되겠죠. 과비. 살이 찌겠죠. 나중에 조금 있다가 얘기는 하겠지만, 이때 과비가 된 소가 나중에 분만하면 몸 안에 있는 지방이 혈액으로 나오면서 또 그것이 에너지로 쓰이면서 어미젖의 유방을 통해서 송아지가 먹게 되면, 과비인 상태는 뭐를 그 어미소가 많이 우유의 성분을 가지고 있냐면 지방의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 지방이 많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송아지가 보름 전후 돼서부터 시작하는 분변, 똥의 색깔이 허여스름하고 순두부 색깔처럼 많이 나오고 노르스름하게 나오는 이유가, 어미소에서 나온 기름기의 성분이 젖을 통해서 송아지가 먹게 되면 그 송아지가 지방을 갖다가 분해를 해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송아지의 능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너무나 어미소한테서 나오는 우유에 나오는 지방의 함량이 너무 많다 보니 그것을 다 처리가 안 되고 똥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나오게 되는 색깔이 허여스름하고 누르스름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송아지의 변 색깔이 허여스름하고 노르스름하게 나오면은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 소는 대부분이 95%는 이게 과비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것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기에 과비하면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때 안 줄이고는 안 돼.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도다먹이기 할 때 도다먹이기 해야 되는데 살쪘다고 안 줘? 그러면 이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잘못하는 것,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송아지 설사에 대한 위험성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그러냐면, 송아지가 설사한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야? 배합사를 줄이는 거야. 배합사를 줄여야 된다. 배합사를 줄여야 된다. 왜 줄여야 되느냐? 젖을 덜 먹게 해야만이 그 송아지는 설사를 덜 하게 되고 아무래도 죽을 위험성이 줄어든다. 여기서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이 배합사료를 줄이면 개가 먹고 있던 이전의 영양소로 인해서 우유를 생산을 하는데, 물론 그전보다도 사료를 줄이니, 절식을 시키니 우유 나오는 양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줄어든 양만큼 일시적으로 딱 줄지는 않아. 아예 내가 아예 다 하나도 미기지 않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 소는
그 줄어든 양만큼 어디서 우유를 생산하려고 하는 비축을 하고 있는 에너지를 쓰게 돼 있어. 어떤 비축의 에너지를 쓰냐면 몸에 있는 당, 혈당, 두 번째는 기름, 기름이 뭐예요? 지방, 그 다음에 근육, 이런 순서대로 쓰게 돼 있어. 왜? 우리 사장님들이 설사한다는 이유로 살을 안 주니까 얘는 자기 몸에 있는 비축에 있는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 제일 문제되는 게 몸에 있는 기름기가 다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 송아지의 변 색깔이 허여스름, 노르스름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맨날 밴드에도 올라오고 가는 데마다 질문하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안 나오게 하려면 어미소한테는 일정하게 사료를 주는 것이 맞고 과비를 시키지 않는 게 맞아요. 과비를 시키지 않고 일정하게 사료를 주는 게 맞는데 일정하게 사료를 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설사해서 잘못하면 죽일까 봐 그러는 거야. 그거는 오늘 그 주제로서 이 송아지 설사를 안 하게 하는 방법으로서는 아니지만 결국은 제일 큰 방법이 아까 뭐 조합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설사 예방 백신 제가 계속 얘기했죠. 설사 예방 백신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거 만약 못 넣으면 어미가 분만하고 나서 어미가 송아지가 태어나고 나서 어미젖 빨기 전에 초유 먹기 전에 입으로도 백신을 먹여라. 그리고 그걸 먹이고 난 다음에 우리 집이 설사를 하게 되면 송아지한테서 어미젖으로만 어미젖이 생산하는 초유만으로 100% 초유를 의존하지 말고 어미젖 이외에 우리가 준비했던 초유 분말을 준비해서 녹여서 보충적으로 초유를 갖다 먹여라. 그렇게 하면 설사를 해도 설사를 할 확률이 낮고 치료도 잘 된다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다 가미돼야 되는 거야. 오늘 그 얘기는 할 수 없어. 어쨌든 번식우한테는 그렇게 하면 설사를 좀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줄여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송아지의 위험성은 보름 정도 지나서는 그렇게 대부분이 잘 죽지는 않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언제 문제가 돼요? 열흘 이내 송아지가 잘 설사해서 죽는 게 문제야. 그거는 제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열흘 이내 설사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초유 때문에 그렇다. 초유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거야. 우리 집이 열흘 이내 설사를 한다. 한두 마리라도 그 집은 어미소 젖만이라도 어미저 젖만으로 이건 안 된다 이거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미저 먹기 빨기 전에 초유 분말 우유를 사놨다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여기 농협계 뭐 진심인가 안심인가 뭐 있잖아요. 그걸 먹여야 돼. 보충적으로 먹여야 돼. 그거 비싼 거 아니야. 비싼 거 아니야. 여기 철원에서도 잘하시는 분 어디 가보면 그 창고에 막 1,000만 원씩 싸놓은 집도 있어. 그게 송아지를 많이 생산해서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해. 왜? 그것이 송아지에 대한 건강이나 그 다음에 나중에 설사로 인해 가지고 폐사의 위험성에 손해 아까 뭐 조합장님 얘기했지만 5%라고 그러는데 5% 더 될 거야. 그럼 그 어마어마한 손실이나 송아지가 그 설사해 가지고 제대로 성장 못하는 거에 문제점 따져보면 그게 초유 분말이 비싼 건 아니야. 제발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 어쨌든 얘기가 약간 옆으로 삐졌는데 기초 단계 번식후에서의 1단계는 영양 기초 단계고 임신에서 임신 7개월 단계다. 이때는 제일 낮은 단계의 사료를 줘가면서 우리가 사양 관리를 해야 된다. 그거는 왜 그러냐? 임신했을 때는 요만하게 콩알만 해가지고 임신 7개월에야 뭐 외우기 좋게 7kg라 그랬지만 7에서 한 10kg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사료를 많이 주고 볏짚을 많이 주면 과배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는 도다먹이기 단계야. 우리는 도다먹이기 단계 얘기를 안 들으신 분이 한 사람도 없어. 도다먹이기, 언제 도다먹이기 해야 되냐? 분만하기 전에 임신 만삭 때 2달 동안 도다먹이기 해야 된다. 알아요. 알아. 이거는 이 다음 단계 임신 7개월에서 분만 단계였어. 분만 단계였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농구사료 따지면 한 1kg 내외 범위 내에서 더 올려줘야 되는 거야.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전에도 얘기 계속했어. 첫째, 태아의 성장을 위해서. 둘째, 초유의 양과 품질을 올려주기 위해서라고 그랬어. 이 얘기는 계속 들으셔서 알 거야. 도다먹이기 단계. 도다먹이기 단계. 이때는 1단계보다 2단계가 더 도다먹이라는 거야. 좀 더 주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잘 아셔. 여기까지는. 알아. 그래도 기본적으로. 문제는 3단계에서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3단계가 우리 다 해봅시다. 이 뭐라고 그랬어요? 포유기. 포유기는 뭐예요? 어미소가 송아지 딸려 있는 시기야. 자, 우리가 2단계에서 태아가 크고 초유 양이 품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다먹이기를 했는데, 예를 농사로 따지면 1kg를 더 올려줬는데, 임신 7개월 때 10kg면 태아가, 뱃속에 있는 태아가 분만했을 때는 몇 킬로로 됩니까? 일반적으로 30kg 되는 거야. 30kg가 2달 동안에 20kg가 플러스가 된 거야. 그렇잖아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2달 동안에 20kg가 늘은 거야. 이거요, 놀랄만한 일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막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뱃속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20kg가 2달 단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영양소가 필요하니 도다먹이기를 해라 그랬던 거야. 근데요, 이 3단계 포유기는요, 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알면서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보면서도 우리는 그거를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포유기는 출생을 하고 나서 2 내지 3개월 어미젖을 먹일 때 아닙니까? 응? 송아지가 30kg에 태어났어요. 뭐 25kg든 30kg든 비슷하겠죠. 35kg, 40kg도 있으니까 30kg 태어났어요. 한 달 후에 일반적으로 몇 킬로 됩니까? 안 달아보셔서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30kg 된 건 60kg 돼요. 하루에 1kg. 더 잘 크는 데도 있어요. 1.2kg 크는 데도 있어요. 근데요, 송아지가 태어나서 한 달 동안은 주로 우리 해봤지만 이쁘치기 사료 먹이라 해도 많이 못 먹어요. 그러면 송아지가 성장하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건 뭐로 먹고 얘는 송아지는 자라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송아지는 한 달 동안에 뭐 먹고 자라요? 엄마 젖이지. 우지. 우유. 엄마 젖이요.
뱃속에 있는 태아를 2달 동안에 20kg 크는데 돋아 먹이기 하는데 뱃속에 나온 송아지를 한 달에 30kg가 크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고 그 어미소한테 더 돋아 먹여주지도 않고 너 우유 젖 먹고 송아지 설사하니 나는 너를 더 가혹하게 줄여야 하겠다 하는 마음밖에 없으니 이 어미소의 몸꼴이나 생리적인 부분은 정상적일 수가 없어.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의문되거나 궁금하거나 하신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제가 한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한 달에 30kg 우리는 안 크고 10kg밖에 안 큰다. 아무리 먹고도 45kg, 15kg 이상 크지. 그렇다고 그러면 포유기 단계의 영양은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돋아 먹이기에 돋아 먹이기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3kg, 4kg, 5kg라고 그러는데 이거하고는 일반적으로 일본 같은 게 잘하는 건 2배를 하는 사람도 있어. 2배의 양을 에너지를 준다고요. 그냥 따지면 3kg, 5kg면 한 170% 되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2달 동안 10kg 끄는데 도다먹이기를 1kg 내에 범위하는데 30kg 크니까 더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 좀 더 자세하게 영양학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유로 크니까 우유의 영양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영양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우유의 영양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 우유에 대한 영양소가. 오늘 혹시 시간 되시면 편의점 가가지고 우유를 한번 사보시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다른 거 사다가 우유를 이렇게 보면 한번 보세요. 우유는 1리터에 몇 칼로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100g 기준으로 몇 칼로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칼로리라는 게 뭡니까? 영양가야, 영양가. 영양소를 따지는 단위야. 칼로리가 많다, 칼로리가 적다, 이런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영양을 하니까 칼로리가 많다, 적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번식우는 대부분 살이 찝니까, 살이 빠집니까? 살이 빠지죠. 그러면 살이 빠지는 이유는 다시 말하자면 보나마나 송아지한테 우유를 생산해서 그 몸이 빠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이 준 사료, 농구사료, 조사료를 소를 통해서 먹었으면 이 어미소가 생산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움직이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소비 많이 되는 게 우유야. 우유로 빠지는 영양소가 더 많으니까 얘는 마르는 거겠지. 어떤 소는 살찌는 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왜? 송아지가 없거나 아니면 다른 소 사료를 유난히 뺏어 먹거나, 또 아니면 어미젖 생산이 없고 송아지는 지질하게 못 키우고 송아지는 빼서 고르게 키워. 왜? 어미젖을 못 먹으니까.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지. 그런 거를 빼고는 대부분이
어미소가 마르겠지. 그런데 어미소가 생산하는 우유 1리터의 칼로리는 오늘 가보셔서 알겠지만 1리터는 700칼로리야. 700칼로리. 원래 이제 이건 큰 거라 그래서 K라고 썼는데 700칼로리. 그럼 우리가 700칼로리면 우리 사장님들 머리에 와닿습니까? 안 와닿아. 안 와닿아. 우유 1리터에 700칼로리. 근데 요새 한우 번식우들 이 저통 보면 정말로 젖이 잘 불고 젖소는 아니더라도 젖소의 한 반 이상 정도 되는 정도로 유방이 잘 부는 애들이 많아. 그 소 누가 하나, 연구하는 사람 하나 유량이 몇 킬로 나오는가 재본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걸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연구 안 나와 있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 나오는 애들은 8kg까지 나온다라고 생각이 돼. 보통 5에서 6kg 정도 되지 않겠느냐. 피크기 때. 좀 안 나오는 애들이 3, 4kg고. 그래서 송아지 크는 거 보면 그 어미젖의 유량을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 이 700칼로리라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많이 나오는 것이긴 하겠지만 8리터가 나온다. 그러면 8리터 곱하기 700칼로리하면 5600칼로리인데 이거는 사료에 우리 배합 사료에 어느 정도 되냐면 2.5kg 주는 양하고 똑같아. 배합 사료에 어떻게? 2.5kg 정도 주는 양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이때는 젖을 생산하지 않고 이때 젖 생산하는 거 보면 3kg에서 5kg 주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야. 영양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이때도 3kg, 져서도 3kg, 이때도 4kg, 저 때도 4kg 하면 이건 뭔가 안 맞는 거야. 우리가 영양을 통해서 질병을 알 수 있는데 번식우한테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3단계도 1단계처럼 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송아지도 제대로 잘 못 키우는 상황이 생기고, 두 번째로 송아지가 어미한테 딸려 있는데도 버줌이 생기는 게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에 1두의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정해야 하는데 발정이 안 온다 이거야. 발정이 절대로 올 수가 없지. 왜? 오늘 영양 문제니까 그 영양을 이건 외우시기 힘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절하게 배합사리를 더 올려줘야만 되는데 안 올려주는 거야. 농사를 안 올려주는 거야.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미소는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당과 지방과 단백질, 근육을 동원시켜 가지고 어미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는데, 그렇게 다 보면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혈액 검사를 하는 게 나오는데 혈당 검사가 나와. 우리가 저보고 말랐다 그러는데 제가 약간 당이 있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좀 요새 한라산 가서 한라산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이 빠졌어. 살라고. 이 혈당이라는 건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떨어지게 돼 있어. 왜? 우리 사장님들이 이때나 똑같이 주니까 혈당이 떨어지는 거야.
혈당이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번식으로 발정이 안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몸에서는 혈당이 떨어지는 것 갖다가 이걸 막게 하기 위해서 뇌에서 시상합을 하는 데서 뇌하수체 전엽을 해가지고 CRH라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갖다가 분비를 시켜서 혈당을 떨어지게 하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뇌에서 또 혈당을 떨어지게 하는 걸 막는과 동시에 그 몸에서 생리적인 호르몬을 분비하는 GnRH, 리셉탈이나 고나돈과 같은 이런 물질을 갖다가 생성을 중단시켜. 그러니까 발정을 안 오게 하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제가 그전에 얘기했는데, 생존이 우선이냐 번식이 우선이냐 이런 거야. 우리가 야, 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사치냐 이런 얘기예요. 네 몸이 먼저 가꾸어져야 되지, 네가 발정도 오고 다시 번식을 일어나는 이런 생리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네 몸도 말라 죽겠는데 그때 또 발정 와가지고 임실이 되고, 이거는 조물주의 섭리에서 이거는 안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이런 상태로는 발정이 오면 안 된다라고 조정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요. 새끼 낳고 새끼 기르고 빨리 발정 와야 새끼 들어가지. 한 달에 그 소가 번식 기간이 늘어지면, 우리가 30두면 한 달에 450만 원이야 채야. 50두면 750만 원이 손해가 오는 거예요. 70두면 10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송아지는 죽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이건 보이지 않게 돈이 날아가는 거야. 배합사료 날아가고 표집량이 날아가는 거야. 물론 그 사이에 뭐 비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번식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거야. 그렇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3단계는 어떻게 보면 이때 영양소 관리를 잘해서 너무 마르게 하지 않고 송아지를 설사해서 죽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집 번식우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애들은 발정이 일찍 오고 자라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젖생산량이 없고 송아지도 잘 못 고르는 애들이고, 물론 영양이 좋은 애들도 있을 수 있지.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집 소의 A급 소나 이런 소들이 새끼들 해야 되는데 그놈들이 아까운 놈들이잖아. 근데 그런 놈들이 발정이 잘 안 오잖아. 소가 좋은 놈들이. 그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그 어미소들이 좀 말라있거나 자기 송아지를 잘 키운 애들이야. 앞으로 오늘 보면 송아지 잘 키운 애는 그 어미소는 젖을 잘 생산한 애야, 일반적으로. 그럼 걔들은 이쁘다고 좀 더 줘야지.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송아지가 한 달 이내는 설사해서 조금 잘못되고 위험성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제가 타협을 했어. 어미소가 분만하고 나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는 농무사리를 좀 올려주기 시작을 해라. 왜? 영양소가 너무 빠졌는데 발정이 오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입에 침이 튀면서 발정의 3대 요소라고 막 계속 얘기를 했어. 발정을 오게 하는 게 뭐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막 목에 피 터지도록 했는데 소가 발정을 오게 하는 제일 중요한 걸 하나로 따지면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 사장님 비타민이라고 그랬어? 저는 비타민이라고 죽어도 안 했어. 유튜브 봐봐. 이제 교육은 좀 뭐 매번 저도 뭐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저긴데 그 전에 나눠준 책들 보면 그렇잖아요. 발정을 오게 하는 3대 요소다 얘기했어요. 다음에는 제발 저를 실망시키지 마시고 질문을 하면 앞으로 3시간 더 남은 3번 더 남은 발정의 3대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 소리 한번 쳐봐요. 너무 사려! 너무 사려! 너무 사려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농구사료인지. 농구사료는 질문이 있습니다. 농구사료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왜? 예. 만들어진 걸 주는 사람 입장이잖아. 예. 근데 사료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 어떤 사료가? 농구사료가? 농구사료가 안 좋은 건 만드는 걸 우리가 좋은 걸 아는데도 농구사료가 좋은지 안 좋은지 뭘 주는데도 발정이 안 오면 아, 농구사료를 주는데도 발정이 하면 양이 적은 거야. 양이요? 아. 3단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유기 때 새끼 낳고도 살이 안 빠져. 살은 쪄. 발정이 안 와. 그러니까 그럼 왜 그래요? 1차적인 것이 농구사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발정에 대해서 농구사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그 다음에 있겠어요? 비타민, 미네랄 이걸 해줘야겠죠. 그 비타민은 뭘 줍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거죠. 아니 우리 농구사료를 주고 조사료를 주는 사람이 있고 안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조사료를 안 줘? 조사 볕집만 주죠 그냥. 주죠. 그게 조사료예요. 집 대용으로도 뭐 건초를 준다든가 예,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볕집 기준으로 하는 거야. 다른 거 뭐 이렇게 양질의 건초 꼭 안 줘도 돼 본시고. 뭐 주면 조금 나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농구사료, 비타민, 미네랄을 줘야 되는 게 3대 요소가 제일 중요한 거야. 예. 근데 좀 사료의 품질 가지고는 나한테는 얘기하기는 그렇고. 아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만들어진 사료를 농구사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농구사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님은 발정이 안 온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내가 이제 조금 이따 다 보충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식우가 발정이 안 오면 기본적으로는 그 소의 영양 상태가 마이너스고 말랐다 이거야.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농구사료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돼. 틀림없는 얘기야. 응? 틀림없는. 자, 여기서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송아지 딸려 있는 번식우한테 농구사료 하루에 5kg 이상 주시는 분. 아니 괜찮아요. 5kg 이상 주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저기 5kg? 5kg 정도? 5.5kg는 아니고 한 5kg 많이 주는 거 5kg? 요즘 사료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예? 어떻게? 사료값 올라가서 많이 넣었지. 요새 사료값이 너무 올라가서 더 주기는 그렇고 5kg? 5kg는 준다. 그럼 우리 이부진 사장님도 5kg는 줄 것 같은데? 한 4에서 5kg. 4에서 4.5는 사장님. 그 정도 놔주죠. 응? 그 정도 주죠. 젖잔에도 4.5kg. 5kg 이상 주시는 분은 없지. 그러니까 거의 내가 보기에는
100명 중에 있어야 한두 분 정도 돼. 근데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발정이 안 오면 뭐 때문에 안 온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구 사료가 좀 부족한 거야. 자, 농구 사료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제가 우리 사장님들이 겪었던 현실을 내가 말씀드릴게. 번식구가 이제 많아졌어. 비육이 들어가. 그 농무 사료가 기본적으로 농무 사료를 뭘 가지고 농무 배합 사료. 배합 사료. 그러니까 헬렛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뭐 옥수수 이런 섞여져 있는 걸 농무 사료라고 하는지 아니면 옥수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시중에 나오는 축협에 나와 있는 이런 사료 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다. 배합 사료 위주로 하는 거야. 배합 사료. 배합 사료는 자체가 다 농무 사료네요. 전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농우 사료라 하면 우리가 뭐 사료의 종류에 따라서는 뭐 섬유질 사료, 뭐 배합 사료, 뭐 이런 뭐 단백질 사료 이렇게 다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배합 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 사료파는 번식구 사료면 번식구 사료, 배합 사료, 포대 사료,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체가 다 이제 농무 사료로 보면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농우 사료하고 배합 사료는 거의 안 먹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 사료를 안 먹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안 먹이긴 안 먹여서 어떻게 키워. 자, 우리가 경험해 봤을 때 번식구를 갖다가 번식구를 비육을 시킵니다. 지금 제가 발정을 오게 하는데 농우 사료에 대한 것을 이해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번식구를 갖다가 비육시켜서 출하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저쪽 끝으로 모아놓든지 가운데로 모아놓든지 번식구를 서너 마리를 모았든지 여러 마리를 모아놔. 그럼 우리 사장님들이 그 칸에다가 번식구들한테 하는 행동이 뭐예요? 니네들 앞으로 몇 개월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 7, 8개월 이상은 여기 있다가 내가 주는 사료 실컷 니네들 먹고 가능하면 살 많이 찌고 덤으로는 지방이 많이 생겨가지고 마블링이 잘 돼가지고 로또는 아니래도 좀 돈 좀 많이 좀 나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배합 사료를 많이 줘. 거기도 3kg, 4kg 아껴주시는 분 계셔? 야, 니네 배 터지도록 설사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먹어봐라. 포대 찢어가지고 그냥 삭, 한 포, 두 포 싹 부어놓지.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 먹으라고 또 주지. 다 경험하지. 그렇게 안 하시는 분 어디 있어? 그렇게 했더니 그 번식구들이 발정이 지랄맞게 그러니까 발정이 얼마나 자라요. 그런 경우 많아요. 사료 많이 줬는데 거기 갔는데 발정 초기에는 많이 와요. 나중에는 좀 잘 안 오더라도 경험하셨잖아. 또 반대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처녀소들 발정이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는 발정이 지랄맞게 자라. 진짜 지랄맞게 그냥 쿵쾅쿵쾅쿵쾅 거리고 막 다치는 놈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때는 수정시킬 때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기다려가 한 두세 달 기다려가지고 발정 오게끔 했는데 발정이 안 와. 아니 발정이 와야 될 때 발정이 안 오고 안 와야 될 때 발정이 이게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원인이 있길래 그럼 그렇게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대부분이 농가에서 10개월, 12개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사료를
어느 정도 잘 주는 편이야. 그러면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사모님이 주시든 박가 사장님이 주시든 어떻게 하냐면 발정이 잘하고 좀 번질번질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들어가는 대책이 농사료를 줄거야 된다. 명령이 떨어집니다. 야, 저거 농사료 주지 마 하든지 줄여. 그러면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서워. 그 이후로는 이 사료 맛은 못 보내. 그냥 그때 이후로는 발정이 옵니까? 안 오는 거야. 안 와. 그래서 우리나라가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너무 농사료를 좀 많이 주는 경향이 있고 조사료보다는 그래서 조금 그때 좀 줄여주고 그 이후에 좀 많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는 제안은 뭐냐면 처녀서든 경산우든 수종시키기 한 달 전에 한 달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저는 경산우 같은 경우는 분만 후 한 60일 전후에서 수종시키는 걸 권하고 그래야만이 자궁 회복도 되고 난소가 충실해지기 때문에 수태일 문제나 1년의 일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처녀소는 그래도 저는 가능하면 14, 5개월 이상 됐을 때 수정을 시켜서 나중에 난산의 위험성이라든지 송아지 성장이나 유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늦게 시키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15개월에 수정을 시키면 14개월 시작됐을 때 15개월까지 물론 그게 한 달 딱 지나고 발정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준을 간량을 잡아서 한 달 기간을 둬서 처녀소든 경산우든 농사료 양을 좀 늘려주라는 거지. 어느 범위 내에서 한 1kg 정도의 범위 내에서. 경산우는 예. 그러면 일단은 수정을 시켜가지고 감정이 나오면은 다시 농사료를 갖다가 드립을 늘려주면 당연하지. 그래야지. 처녀소도 원위치로 가야 되고 경산우도 원위치로 가야지. 단 송아지가 좀 딸려 있으면 그거를 감안해서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논리를 정확하게 모르면 잠깐 과기가 되고 또 안 되지. 계속 주는 거 아니지. 원위치로 가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 원위치로 가야지. 그 다음에는 임신이 됐으면 1단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원위치로 가야지. 그러면 상관되는 게 음. 지금 아까 조합장님도 강조했다시피 그 엄마 그 남소가 살이 너무 쪄가지고 설사를 많이 한다는 그 논리를 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박사님 그 말씀 속에는 심지어는 뭐 3kg 내기 3kg 평상시에 3kg 내기 된 걸 갖다 분만 후에는 5kg까지 늘려줘도 가능하다. 뭐 그런 식으로 나갈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지금 얘기 듣다 보면 좀 새끼를 많지 갖다가 언제 이유를 할 것이냐. 젖을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시기가 좀 겹치긴 하는데 포유 시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는 생후 3개월에 이유를 시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생후 2개월에 수정이 들어갈 수 있죠. 예? 예? 요때 수정이 들어갔어도 이게 임신이 됐는지는 구별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아까 2, 3개월이라고 내가 했던 건데 송아지가 딸려 있는 시기는 송아지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있으니까 이때는 임신을 했더라도 포유기가 더 우선적이고 송아지를 키워야 되니까 이때는 3단계 형식을 가야지. 예. 이해되시겠죠? 예. 또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또 느끼시고 이게 또 좋은 것으로 같습니다. 처녀소 도다먹이기 그 과정. 처녀소 네. 이제 우리가 육아로다가 이제 너무 과비가 되면 그 난산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걸 육아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과비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그거는 농장의 처녀소의 그 소들의 형질, 그게 육량 형질을 가지고 있느냐, 육질의 형질을 가지고 있냐, 또 소의 이 체형이 다 틀려서 어떻게 기준을 해야 되냐면 우리 사장님이 하고 있는 조사료, 농사료의 비율을 급여량을 체크를 해서 그 송아지의 생식체중을 달아보는 수밖에 없어. 똑같이 어떤 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애들은 유량이 잘 나오는 거 있고 송아지가 큰 경우도 있고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좀 그래요. 아니, 육안으로 과비다 아니다 네. 이렇게 좀 그 형태를 보고 소의 몸꼴을 보고 네, 몸꼴을 보고서 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그게 이제 BCS 판단인데 그게 과비가 좀 되면은 난산이 돼가지고 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과비되지 않고 내가 사료를 급여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 이거죠. 이제 몸꼴을 보고 이제 일단 좀 우리 사장님은 그러면 몸꼴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이제 몸꼴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게 아, 그러면은 그 사료량을 조절해서 과비가 돼서 난산이 되는 걸 방지할 수 있게 그런 걸 그건 좀 그림을 보고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은데,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딱 한마디로 우리 사장님은 이제까지 저한테 오늘 처음 강의 받으신 건가? 한번 봤. 네. 그 BCS에 대해서도 여러 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세 개를 보는데, 제가 이제 그 보는 과정을 세 개를 보는데, 그거보다는 제일 우리 농가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뭐를 보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예? 갈비보다는 갈비탕은 우리가 많이 먹는 거라 갈비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고 뭐라고 그랬는데 등줄기 보라고 그랬어. 소의 등줄기. 등줄기가 쓴 듯 안 쓴 듯 하는 게 일반적인 소의 기본 몸꼴이야. 등줄기가 평평하게 되면 등줄기가 뭐예요? 척추뼈 그 있죠? 양쪽에 그 등줄기가 평평하면 이거는 살이 찐 거지. 이게 쓴 듯하기도 안 쓴 듯하기도 해야 되는 게 소의 기본적인 BCS 3.0인데 처녀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산우하고 다르게 어떻게 보면 전체 체중으로는 살코기로는 25kg에서 한 40kg까지는 더 쪄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 봤어. 처녀소가 분만하고 나서 더 마릅니까? 경산우가 더 분만해서 마릅니까? 일반적으로. 경산우가 더 말라요? 처녀소가 더, 일반적으로 초산소가 더 마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초산소한테 경산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과비가 아니라 약간 살이 더 묻힌 정도는 저는 농가 컨설팅 가서 예, 저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사료양이 얼마입니까? 그래 더 이상 지금 하는 사료양을 유지하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조금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뭐 몸꼴이 이좀 등갈이 좀 쓴 듯 안 쓴 듯 그건 뭐 제가 기억하겠네요. 네. 그거를 이제 한번 현장에서 보고 이렇게 딱 저기 하면 되는데 예. 다음에 한번 저 하면 사진을 한번 보이면서 저기 할게요. 예. 원장님, 예. 제가 한 가지 예. 여기는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TMR 사료가 이제 우리가 그 건 TMR이에요, 습 TMR이에요? 습식이죠. 예. 습식인데 이제 그 좀 애매한 게 이게 나오기를 그 저기 육성용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먹이는 방법이 좀 조금 애매해. 그래서 그걸 그냥 그
그 TMR만 먹일 때 지금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처럼 이렇게 3kg다 5kg다 그걸 떠나서 뭐. 그것만 딱 먹이면 얼마 정도 먹여야 되는지 아.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료만 지원해주지 먹이는 법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그 영양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이니까 이게 더 중요해서 이게 어쨌든 시간 내 저기 하는데 일단은 TMR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영양이니까 이제 또 이것도 많이 뭐든지 보면은 수분의 함량을 제일 처음 우리는 체크를 해야 돼. 수분의 함량. 그래서 제가 건TMR입니까? 습TMR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건TMR은 보통 수분이 한 13%에서 한 15% 내외가 되고 습TMR은 일반적으로 35에서 40% 이렇게 만져보면 좀 촉촉한 정도 되고 이래거든요. 예, 이렇게 돼요. 습TMR은 사료는 배합 사료는 11%예요. 참고로 바싹 말랐다고 생각하는 게 11%돼 수분이.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료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어떤 사료든 예를 들어서 TMR의 예를 이제 제가 질문을 받았으니까 TMR은 그 사료가 예를 들어 가지고 육성 TMR인데 사실은 하면 이 육성 TMR은 뭐예요? 육성우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료를 만든 사람이 육성우한테 예를 들어서 6개월에서 12개월령한테 이게 다 있어요. 그 포대 보면 6개월령에서 12개월령에 몇 킬로 기준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육성용 TMR을 지금 번식우한테 먹인다는 거죠. 그는 조금은 문제는 있을 수는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에너지가가 좀 비싼데, 높은데. 그래서 이거 보면,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이 TDN이라는 걸 항상 어떤 사료는 다 있어. 오늘 배합 사료 가서도 보시고 그 TMR 사료도 가면 TDN이라고 이게 나와 있어. 이게 뭐냐면 오늘 그 나눠준 책자에 오늘 이제 순서가 이제 뒤바뀌어 가지고 있는데 TDN은 뭐냐면 뜻이 다 같은 얘기인데 TDN이나 가소화 영양소 총량이나 총 가소화 양이나 이리 매치고 둘러치고 똑같은 얘기야. 이건데 이거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료의 특성인가를 알아요. 오늘 가서 보시면은 그 TMR이 TDN이 몇 프로인가가 나와 있을 거야. 혹시 기억 안 나시죠? 내가 보기에는 한 65나 68 정도 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60%도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배합사료, 번식우 배합사료 TDN이 몇 프로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네, 70도 있고 68도 있고 그래. 배합사료가.
그러니까 이거하고 따져서 수분 함량 따져서 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런다면 배합사료를 우리가 이제 번식한테 배합사료를 하루에 1일 4kg를 주고 볏짚을 이게 사실 건물량으로 따져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량으로 6kg 줬다. 하루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소가 먹은 양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고기도 보면 잘 보세요. 제일 뒤에 가소화 영양소 TDN 나와가지고 DMI라고 한 상태에서 건물 섭취량인 게 있어. 이 건물 섭취량인 게 굉장히 중요해. 물을 뺀 나머지 이 양이다 이거야. 물을 똑같은 거라도 물탱이를 많이 넣은 거하고 물탱이가 적은 거하고는 볏짚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야, 다 소용없어. 물을 싹 뺀 거 가지고 우리는 따지자 해서 건물 섭취량이야. 건물이라는 게 말랐다는 얘기야. 마른 양하고 수분을 싹 뺀 거로 해서 섭취량을 우리는 따져보자 이거야. 그게 건물 섭취량인데 이게 건물 섭취량이 10kg야. 그럼 우리가 건물 섭취량을 10kg를 만약에 먹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비 TDN으로 만약에 계산이 하기 좋게 TDN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습TMR로 따지면은 수분이 40%로 따지면 10kg면 10kg 먹이면 건물로는 수분이 40%니까 6kg야. 기죠? 6kg야. 10kg 정도니까 10kg 정도니까 먹여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kg 정도 전후를 먹여야 되는 게 맞을 아까 거예요. 지금 그 습식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다른 이제 그 분들 말씀하시는 게 이게 그냥 먹이지 말고 축사 받아가다 이제 오늘 줄 거를 내일 줄 거를 오늘쯤 깔아놨다가 마른 거를 부승부승하잖아요. 선생님마다 이건 요새 날짜니까 그래서 퍼주면은 이제 그 수분이 많이 제거돼서 뭐 배 늘어지는 것도 방지하고 좋다고 그런 말씀들을 그런 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곰팡이도 쓸 수 있고요. 일단은 안 좋아요. 네, 그건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꼬두밥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연세 드시면 일반적으로 지른밥을 좋아하잖아. 연세 드셔도 꼬두밥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 근데 일반적으로 지른밥 좋아하잖아. 소는 어떤 수분, 그게 이제 꼬두밥이냐 지른밥이냐는 소가 어떤 연구들을 다 해봤어. 전 세계 소 영양하는 사람들이 연구들을 해봤어. 야, 소는 어떤 종류의 밥을 잘 먹느냐, 섭취량이 제일 좋으냐 해봤더니 수분이 35% 정도 내외가 소가 제일 잘 먹더라는 거야. 그래서 습TMR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사료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은 좀 더 섞어야 좀 내가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의 차이지. 어쨌든 35% 내외가 이게 이제 일반적이죠. 알았습니다. 예. 약 10kg 정도 전으로. 예, 그렇게 하면 맞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TDN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양소를 측정하는 단위다. 그래, 이게 TDN이 몇 프로냐, 몇 프로냐를 우리는 알아야 돼. 아, 참, 진짜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빨려 들어가고 하는데, 오늘 뭐 전반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얘기는 번식 후에 3단계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또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대로 너무 과비시키지 말고 너무 또 농사료를 주지 말고 또 그런 거 다 이해하시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 내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 번식우들한테 과비를 시키는 원인은
우리 사장님들은 뭐라고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볕집. 번식 후에 과비의 일을 시키는 주 원인은 우리 사장님은 제 유튜브를 그냥 맨날 보시니까 아주 제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제일 겁나. 할 얘기가 없어. 어떻게 보면 진짜 볏집이에요, 볏집. 자, 보세요. 볏집과 같은 조사료야. 제가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이 TDN이라는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영양을 얘기할 때,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건물 섭취량이니 얘기할 때 이 TDN이라는 내용을 얘기 안 하면 말이 안 돼. TDN은 그냥 우리 사료푸드에 다 있어. 한번 오늘 보면서 있어. 가소화 영양소 총량이라도 돼 있고 총 가소화 영양소.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가소화. 소화가 가능한 거야. 우리가 먹었다고 그래서 소가 먹었다고 그래서 다 소화가 되는 게 아니야. 안 좋은 찌꺼럭지도 있는 거야. 그래서 소화되는 부분을 총량을 따져 보니까 70%다, 60%다, 50%다 하는 거야. 영양소의 가치를 따지는 거야. 배합사료가 일반적으로 70이야, 70. 배합사료가 70이라고 그랬어. 자, 그 칸에 TDN 칸을 한번 보십시오, 이걸. 여기에. 농우사료, 배합사료가 70% 내외라고 그랬어. 사실 농우사료는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알곡이나 이런 건 85%도 넘어갑니다. 어쨌든 배합사료가 70% 내외. 볏집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네? 35%. 좋은 볏집은요 45% 나와요. 45%는 거예요? 네. 아니 40% 내외 잡으면 된다는 같은데. 우리 사장님은 40%를 알고 있어? 아니요. 벼추지 좋은 거는 30%는 좀 더 약한 거 같아요. 우리 사장님은 인심이 후하시다. 자, 우리가 그러면 70하고 35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35에 비해서 30의 2배가 70이고 70의 반이 35죠. 그러면 배합사료, 농우사료 우리 주는 거는 70인데 볏집은 맨날 영양가 없다고 그랬는데 35야. 영양가가 없는 게 아니라 35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농우사료, 배합사료는 70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에 와닿지 않아요? 영양가가 있네, 없네, 낮네 이런 얘기 할 거 없잖아. 그러면 이건 내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나라 한국 사양 표준에도 다 나와 있고 많은 경우는 45 나와 있는데 우리는 아까 지게 농우사료 5kg 더 주면은 다 소가 다 자빠지고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볏집 주로 먹이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아침에 2kg 주든 저녁에 2kg 주든 주고 볏집은 내가 생산하니 그래도 니네 마음껏 먹어라. 앞에 곰포래 가서 손 탁탁 털고 간다는 거. 그러면 걔는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죠. 제가 가끔 학교 지나다니면서 요새는 제한 속도 30km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잖아요. 살찐 애들 대부분의 특징이 입에 이렇게 물고 있는 애들이야. 소도 우리가 하루 종일 개들한테 먹게 하면 살찔 수밖에 없어. 그냥 볏집이 영양소가 없다 그래서 그걸 주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볏집이 하루 종일 먹게 하면 그 소가
얼마 볏짚을 몇 킬로 먹는지 재보신 분 계세요? 네, 없어요. 전 재봤어요. 몇 킬로 먹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네? 제가 해보니까요. 최하 15kg는 먹어요. 15kg. 하루에. 아침에 2시간 반, 저녁에 2시간 반 하는 집도 15kg 먹더라고. 자유로 먹여보니까요. 뱃집 그 큰 거하고 작은 거에 16마리에서 하루 한 단씩 먹더라고요. 16마리 한 단. 그 한 달에 몇 킬로예요? 제가 봤어요. 한 100kg 약간 넘게 그 건물 양으로 따지면 100kg밖에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달아보고선 얘기해요. 우리. 예? 큰거 예? 큰건 180kg 나죠. 작은 걸 100kg 채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180kg가 10마리인가 뭐 먹나. 100kg가 돼요. 아니 이게 작은 거예요. 작은 건데 저번에 봐서 이렇게 작은 게 아니고 그 단단하게 묶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할 것도 없는 거. 이게 체중을 달아야지. 뭐 많아요 저거 이런 얘기 하는 거 소용없어. 달아야 돼, 달아야 돼. 근데 15kg를 먹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볏짚은 수분 30% 기준 따지자고요. 그러면 건물량으로 따지면 이게 10kg예요. 10kg 정도 돼, 계산상. 그러면 우리가 볏짚을 갖다가 10kg를 매일 자유급식 건물을 먹었다. 그러면 이건 영양소가 뭐랑 똑같아요? 사료 5kg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빼죠. 에? 그 볏짚에서 영양 빠져가는 건 빼버리죠. 그때 우리는 볏짚에 대한 것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제는 볏짚 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좀 줄여주셔야 돼. 근데 교수님 문제는요. 출산 후 3개월 이까지 바로 소화제를 어미소를 계속 살을 많이 주면은 의젓이 많아져갖고 얘가 설사를 한 보름 이내 설사를 많이 한단 말이지. 그게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이제 우리 사장님도 이제 그게 딜레마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농우 사료를 많이 주고 볏짚을 줄여주고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 상황은 농우 사료를 너무 적게 주고 조사료를 너무 많이 주니까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근데 우리 사장님 이제 뭐 사장님도 이제 한우 키우신 지는 30년 하셨죠. 아니요,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년밖에 안 됐어? 근데 얼굴 보고 한 40년 되신 것 같아. 10년 했으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고정관념이나 이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게 이게 잘 안 하시려고 그래. 근데 저는요, 우리가 여기 철원 축협에서 제가 여러 번 왔잖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송아지 설사 예방하는 건 제가 뭐 아까 또 백신 얘기처럼 또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게 기본이 되면요, 설사를 안 해요. 진짜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뭐가 안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가 돼서 제가 하여튼 말씀은 다 드렸어요.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다 했어요. 뭐가 안 되는 건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설사는 되니까 또 앞으로도 사료 안 줄 방향이야. 우리 사장님은 또. 그러니까 통상이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낸 게 분만 한 달 이후만이라도 어떻게 수정시키게 한 달 전만이라도 좀 더 주라고 하는 거예요. 통상 사람들이 설사를 한다 그러니까 분만 후에는 바로 덧붙이기 살을 확 줄여 원래대로 가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내용은 뭐예요? 1단계보다는 2단계, 2단계보다는 3단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번식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발정을 오게 호르몬제를 주사를 놔요.
근데 이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난소가 충실해야 되고 자궁이 회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농사료가 들어감으로써 몸 안에 생체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덜 되고 난소를 충실하게 만들고 혈당을 좋게 하고 배란을 잘 하게 함으로써 난포를 충실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영양학적으로 다 있어요. 그걸 얘기하면 머리가 복잡해지잖아.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에 대한 발정의 중요성도 너무 중요하지만 일단 농사료 개념이 어느 정도 좀 가미돼야 발정이 오고 난소가 좋아지고 자궁도 좋아진다. 그래서 번식이 잘 된다는 얘기야. 그냥 번식이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에 있는 지식이 발정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이 머리에 우선 차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원장님, 우리 집서 내가 비타민 얼마나 신경 써서 먹이는지 아세요? 미네랄 얼마나 신경 써서 먹이는지 아세요? 근데 발정이 안 와요. 그럼 제가 거꾸로 얘기합니다. 사장님은 밥하고 반찬은 안 드시면서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먼저 먹고 매일매일 많이 먹으면서 밥하고 반찬은 안 드십니까? 그렇게 하면 건강해집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밥하고 반찬을 먹은 다음에 건강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미돼야지 소나 사람이나 뭔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하지. 밥하고 반찬을 안 먹으면서 비타민과 미네랄만 잔뜩 먹으면 그게 뭐가 되겠느냐 이게. 안 된다. 아까 여기 사장님께서 이제 질문한 내용이 비타민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이제 제가 답을 해드릴 건데, 그 내용은 제 철원화 가지고 비타민 A에 대해서 뭐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려서 그 얘기 또 하면 아유 저 인간 공부도 안 하고 오고 맨날 그 얘기만 또 하면 또 저기 할까봐 제가 D가 저기에서 구려서 내가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또 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도 같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 이 시간이 영양에 대한 시간이니까 비타민과 미네랄도 한 큰 축을 이루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말씀을 드릴게요. 비타민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상으로도 알 필요가 있어요.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이 있고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용성은 뭐예요? 비타민이 물에만 녹는 거야. 많지도 않아. 오늘 머리가 뽀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외우셔. 그리고 여기는 저거 여기 안 써져 있네. 그게. 오늘 여기다가 좀 적어놓고 요거를 보통 저는 화장실에서도 책을 많이 보는데 화장실에 좀 시간이 길다 보니까 거기서 좀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좀 있어요? 있네. 그래서 요거를 화장실에다가 어떻게 놓고서는 계속 좀 한번 보세요. 이게 머리에 잘 안 들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는 비타민이야. 이게 많지도 않아. 이걸 외우시면 좋은 거야. 우리 사장님들, 연세에 계신 사장님도 있고 뭐 젊으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가 완전 섭취할 부분이 있는데 비타민 A, D3, E 이게 뭡니까? 비타민 A, D3, D, E가 이게 우리가 알잖아요. 잘하는 거. 비칸토리에 다 있잖아. 무슨 뭐 토코비타나 이런 게 다 있잖아. 예? 그게 지용성이야. 거기에 딱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게 있어. 비타민 K. 이 네 개밖에 없어.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건 지용성 비타민. 사람이나 동물이나 공이 지용성 비타민은 전 세계적으로 이 네 개밖에 없다. 비타민 X 없다.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네 개밖에 없다. 그 중에서 비타민 E, D3라는 것은 비타민 D3 중에 비타민 D 중에서 D1도 있고 D2도 있고 D3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D3를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네 개다. 비타민 K가 뭡니까? 우리가 출혈을 방지할 때 쓰는 게 비타민 K죠. 어? 알파 K1, 비타민 K3 이거 지용성 비타민이야. 그죠? 네, 비타민이야. 가끔 비타민 K 넣고 쇼크 받는 수도 있어요.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 지용성 비타민이 기름이다 보니까 이거 충격이 좀 가. 그래서 쇼크가 오는 수가 있어. 비타민 A, D, E, K 네 개야. 네 개. 그래서 외우기 좋게 하려면 GL제인 비타민 K 이외에 우리가 비칸토리에 들어있는 A, D, E가 지용성 비타민이다. 네 개야, 네 개. 예.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은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 비타민, 이 수용성, B하고 비타민 C다. 이 두 개다라고만 외우시면 돼. 근데 문제는 비타민 B가 얘가 가족이 되게 많아. 비타민 B1이 있고 B3가 있고 B6가 있고 B7이 있고 BA가 있고 B9이 있고 뭐 10, 11, 12 쭉 있어. 이름이 다 있어. 7번이 콜린이야. 근데 콜린 B7이라고 하지 않고 걔는 콜린이라고 그래. 뭐 이런 게 다 있어. B1이 B1하고 B3하고 맨날 이렇게 B1이 지아민. B3가 나이아신, 뭐 리보플라빈, 피리독신, 코발라빈 이게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근데 그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머리 아프니까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있다라고만 외우시면 돼.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의 A를 중심으로 해서 A, B, C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죠? 지용성 비타민 4개,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하고 C가 있다. 이렇게 딱 머리를 해놓으면 어디 가서도 영양적으로 사람 얘기를 해도 동물 얘기를 해도 우리가 머리에 딱 됩니다. 그래, 비타민 얘기 해봐라. 네가 해봐라. 그러면 나는 알고 있는 게 지용성 비타민 A, D, E, K하고 수용성 비타민 B하고 C가 있다는 거 나는 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이거를 갖다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 단지 비타민 B만 이런 유도체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건 복잡하니까 우리는 지금 이쯤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자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은 이런 게 있다고 말하면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얘기하기가 좋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한우한테 필요하고 좋은 내용에 있는 것은 진짜 그래도 뭐니 해도 비타민 A하고 비타민 E하고 비타민 B1이야. 비타민 A하고 비타민 E하고 비타민
B환이야. 근데 우리가 비타민 A만 따로 있고 비타민 E만 따로 있고 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비타민 A, D3가 합제로 되어 있거나 또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 또 약품이 있죠. 셀레늄하고 비타민 E하고 또 같이 잘 들어있어. 그거는 두 것이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고 셀레늄은 미량광물질이야 하지만 그것이 상호 체내에 들어가서 좋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셀레늄에 항상 비타민 E가 같이 들어가 있어. 비타민 E의 다른 이름은 알파 토코페롤, 베타 토코페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자꾸 나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은 이렇다. 근데 비타민 A에 대해서는 조금 인전 그래서 우리가 발정을 오게 하는데 필요한 비타민은 한마디로 딱 하나만 발정을 오게 하는 비타민과 번식하고 관계가 있는 비타민이다. 성장하고 있는 관계가 있는 비타민이다면 사실은 비타민 A만 얘기해도 큰 문제는 없어. 비타민 A. 이 비타민 A는 저번에도 계속 왔을 때마다 제가 비타민 A는 왜 먹여야 되고 왜 해야 되고 하는 걸 갖다가 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비타민 A는 비타민 A의 역할이 이게 빨리 할게요. 성장을 잘하게 한다. 면역력을 좋게 한다. 그 다음에 식욕을 뭐 촉진시킨다. 뭐 쭉 이렇게 있어요. 주된 내용이 잘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상피 조직을 좋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야. 뼈를 성장하게 잘한다. 뭐 이게 거의 같은 얘기인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농가에서 비타민 A라는 것이 우리가 설탕을 먹일 때 5g 정도 먹는다 하면 이게 간량이 차스푼으로 하나다, 뭐 티스푼으로 하나다, 이런 저기가 숟가락으로 하나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비타민 A는 이게 단위가 이 IU라는 단위가 돼 있으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비타민 A 1 IU, 10,000 IU 이러면 감이 안 와. 10,000 IU가 도대체가 얼마냐라고 감이 안 와.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어떤 정도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어. 비타민 A 이게 얼마입니까? 네? 300만. 비타민 A가 300만 IU가 우리가 굳이 따진다 무게로 따지는 거 우리는 g에 익숙해 있잖아. 비타민 A 1g이 300만 IU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00만 IU 많은 것 같아도 1g밖에 안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런데 이 비타민이라고 그래서 영양제라고 그래서 무작정 많이 넣고 이러면 안 돼.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본식은 좀 체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한 450에서 500kg 기준으로 이것도 송아지 딸 냈을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한 달에 일반적으로 100만 IU에서 150만 IU가 필요해. 한 달에. 이거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이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1g은 내가 이해하기 좋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비칸토리라고 따진다 그러면 비칸토리를 주로 많이 쓰시니까 비칸토리 1cc는 비타민 A 몇만 IU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cc라고 안 돼서 1ml. 1cc나 1ml 똑같은 거예요. 1cc나 1ml 똑같아요. 1ml의 비칸토리에는 비타민 A가 30만 IU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번식구가 한 달에 100만에서 150만이 필요하면 계산상으로 하면 100만을 하려고 그러면 한 3.3에서 한 5cc 정도 사이로 놔야 되겠죠. 계산상으로.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료에도 들어갔으니까 3 내지 4cc 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미소한테는 뭐 적정량을 놓아주는 게 좋겠지만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만을 중심으로 분만했을 때 한 번 놓고 분만하기 한 달 전에 또 한 번 놓고 분만하기 두 달 전에도 한 번 놓고 이때는 태아의 면역기관을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 좋은 면역기관을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건강한 송아지로 태어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 A를 이때도 놓고 이때도 놓고 이때도 놓으라고 그러는 거고 주사를 놓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놓으라고 그러는 거고 아니면 한 이 정도만이라도 매일 하루에 필요한 양을 첨가제로 사료에다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사 놓기 힘들면. 그러면 100만 단위로 기준을 했을 때 하루에 그 사료 안에 첨가제로 먹인다 그러면 하루에 한 3만이나 4만 IU가 들어가 있는 첨가제 양을 비타민 A를 사료에다가 올려주든지 해야겠죠. 매일.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분만 시하고 분만 후 한 달, 분만 후 두 달. 그래서 분만 전 두 달, 분만 시, 분만 후 두 달. 그래서 한 4달 동안은 비타민 A를 적절하게 공급을 해야만이 분만하기 전에 태아의 건강과 초유의 좋은 품질과 양을 만들어내고 또 분만 후에는 어미소가 발정도 잘 오게 하고 또 번식이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걸 따져보면 이 상피 조직 얘기를 했었어요. 이 상피라는 거는 껍데기라는 뜻이야. 그래서 장상피. 장상피가 뭐예요? 소장. 소장. 소화를 설사를 안 하게 하고 장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소장. 봉형군이 있어가지고 설사를 하면 설사를 덜하게 하는 성장 역할. 그래서 비타민 A가 어느 정도 좋은 역할을 하면 상피 조직을 좋게 만들어서 설사를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있다. 그래서 상피 조직을. 그 다음에 상피 조직은 또 어디 있냐면 자궁에도 있어요. 자궁. 자궁 내막의 상피. 우리가 자궁 내막이 좋아야만이 태아가 착상이 잘 돼. 그러면 비타민 A를 놓음으로써 자궁의 내막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태율이 좋아져. 그래서 비타민 A를 또 놓는 거야. 발정도 잘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상피 조직을 좋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폐상피. 송아지한테도 가끔 놓아야 되는 이유는 호흡기가 송아지가 올 수 있으니까 호흡기에 대한 역할이나 또 송아지는 또 잘 커야 되니까 잘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칸토리 같은 경우는 3 내지 4cc 이건 큰 소 기준이잖아. 그러면 송아지한테는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게 500kg라고 따지면 송아지한테는 3 내지 4cc에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0.3, 0.4가 10분의 1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1cc, 2cc라는 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송아지한테도 그게 뭐 많아고 1cc, 2cc를 폭폭 찌르면은 그럼 어떻게 보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송아지는 아무리 크더라도 2cc 넘기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밴드나 어제도 옥천 가서 강의하고 오는 길인데, 옥천에서 청주서 했구나, 그저께는. 그 사모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원장님, 송아지가 설사도 안 했고요. 건강한 것 같은데 털이 빠져요. 비타민 A 주사 많이 넣으면 털 빠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비타민 A라고 영양제라서 많이 놓으시면 안 돼. 한 1cc 내외로 놔야 돼.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일단 정리할 건 잘. 그 다음에 진짜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송아지한테 요새는 비타민 B와는 이게 수용성 비타민이니까 지용성 비타민입니까?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예. 왜 그러냐? ADK 아닌 건 수용성이지. 다시 말해가지고 수용성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밖에 없어. 비타민 C. 이거를 아까 여기 어느 분이 잘 아시는데, 이거를 비타민을 B안을 치아민이라고 그래. 이게 다른 이름으로는 치아민이라고 그래. 근데 어느 모 지역에서 송아지 전용 사료를 안 먹이고 비육소 전용 사료를 먹였어. 그러면 비육이 잘 되고 나는 내가 송아지 값만 잘 받으면 되지 뭐 그 다음엔 상관이 있느냐. 비육을 시키든 말든 그 사람이 사가지 가면 나 몰라라지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잖아. 비육소를 갖다가 비육 후기를 막 먹이기 시작을 해. 근데요, 그게 잘하는 법이 아니에요. 비육 후기에는 비육 후기 나름대로의 어떤 마블링을 만들 수 있고 또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제품에 대한 특성이 있어. 송아지 사료는 송아지 소 사료의 특징이 있는 거야. 근데 송아지 사료한테 비육 사기를 먹인다고 하는 거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건지 기발한 건지 그런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사단이 일어났어. 송아지가 죽기 시작을 했어. 저한테까지도 연락이 왔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송아지가 막 죽는데 개질로. 조사를 해본 결과 비육소 사료를 먹인 거야. 그게 7개월만 되면 소가 막 몸을 비틀고 막 눈은 멀쩡한데 못 일어난다는 거야. 공통된 요인이 비육소 후기를 먹인 거야. 그렇게 되면 못 일어나. 뇌 치명적 일으키면서 우리가 걸어 다닐 때요, 이 목뼈가 부러지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머리가 잘못되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송아지 어떤 때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야.
하루 종일 모르고 놔뒀다가 소가 밤새도록 어디 껴가지고 막 이랬을 때 이 목 다치면 못 일어나요. 이 머리가 이상해서 못 일어난다니까. 이 뇌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죽어. 신경증상이나 죽어. 그래서 이런 경우와 관계돼 가지고 송아지가 또 성장을 요새는 굉장히 빨리 하니까 빨리 하면 이게 또 부족을 해.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들 이렇게 하세요. 비타민 B1은 타우린이나 비콤에 많아. 타우린이나 비콤에 많아. 그거를 송아지 설사를 하든 안 하든 한 달에 한 번, 한 두세 번 정도는 그거는 많이 놔도 돼. 수용성 비타민은 많이 놔도 돼. 지용성은 내가 1cc, 2cc 가지고 인색하게 얘기했는데 수용성 비타민은 많이 놔도 돼. 송아지 10ml, 20ml 놔도 돼. 그거는 한 두세 번 놔주세요. 좋아요. 두세 번 놔주세요. 좋아. 비콤 놔주세요. 송아지가 잘 크고 좋아. 그래서 그 비타민은 얘기 말씀 다 드렸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영양은 우리가 뭐 해야 되고 접근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긴 한데 이렇게 한 번에 끝내기는 사실은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영양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영양소는 사람이나 소나 공이 여기 보면 제일 앞장 보면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해놨어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3대 영양소는 뭐냐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3대 영양소라고 그래. 5대 영양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합친 거를 5대 영양소라고 그래. 네. 3대 영양소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 다음에 5대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인데 아까 방금 전에 미네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은 그거 이해하셨죠? 마지막으로 미네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네랄은 두 개가 있어. 미네랄은 이건 이제 우리가 가끔 저 질문을 하는 데서 이제 이게 기본이 안 됐으니까 자꾸 저긴데 대용량 미네랄이 있고 소용량 미네랄이라고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돼서 좀 헷갈릴 거야. 대용량은 용량이 많다는 거야. 근데 이게 또 갑자기 미량, 좋아요. 외우기 좋게. 미량 미네랄이라고 해도 돼. 자꾸 저는 미량 광물질을 하는데. 어쨌든 미네랄이 광물질하고 똑같은 얘기야. 이 미량이라는 거는 아주 적은 양이야. 거기 이 책에 나와 있지만 100만 분의 1 이런 정도를 갖다가 양이야. 아주 적은 양이야. 근데 이게 공이 대용량 미네랄도 7개 있고 미량 광물질도 7개 있어. 대용량 미네랄 7개인데 이거를 거기 일부 나와 있고 안 나와 있는 건데 7개야. 이거를 아셔야 돼. 그냥 알고는 계셔야 돼. 칼슘이 지금 이제 대용량 미네랄 얘기하면 칼슘이 대용량 미네랄이야. 말 그대로 용량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램 단위로 필요해. 하루에 한 10에서 30g이 필요해. 소가. 두 번째로 이렇게 사료푸대 보면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뭐 있어요? 칼슘, 인 나올 거야. 기죠. 칼슘. 두 번째가 인. 7개. 이거를 머리에다 외우셔야 돼. 어차피 영양 공부했다 그러면 이거 칼슘, 인, 마그네슘, 가리. 우리가 가리 아시죠? 가리. 우리 사료 작물 할 때 뭐 뿌리를 튼튼하게 해준다 그러든가 욱자라게 해준다 그러든가 뭐 그러던데 난 맨날 들어도 뭐. 가리. 염소. 우리가 물 소독할 때 그 소독약 냄새 나는 거 염소. 나트륨인데 이게 나트륨은 이게 소금이죠, 소금. 소금. 나트륨. 황. 7개, 7개. 이거는 소한테 하루에 1일 9g에서 뭐 한 5g에서 한 30g 정도 내외에서 한 50g 정도 필요한 양이라고 그래서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용량 미네랄이라고 그래요. 대용량 미네랄. 다음에도 여기에 대해서 뭐 반추 얘기를 하든지 어떤 혈액 검사 얘기를 할 때도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선을 보이니까 7개를 기억했어요. 칼슘, 마그네슘, 인, 가리, 염소, 황, 소금 7개. 미량광 물질은 말 그대로 아주 적은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7개야. 저도 그냥 이렇게 한번 딱 봐서 외웠겠어요? 계속 몇 년을 하면서 이게 외워진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에 두고 계속 이걸 하세요. 이걸 왜 이게 기본이 되면 나중에 이 실력이 점프가 팍팍팍 됩니다. 어쨌든 구리, 코발트, 셀레늄, 뭐 이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아연, 망간, 철, 목동. 아이오다인이라고 그러지, 아이오다인. 구리, 코발트, 셀레늄, 아연, 망간. 아연은 이건 징크나 또 똑같은 얘기죠. 징크라고도 하고. 이게 또 우리가 속 일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그렇게 되면 이제는 다음에 또 어떤 질병이나 어떤 저기가 나오면 이 얘기를 내가 머리에 넣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또 쉽게 또 넘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이 7개를 적어 놓으셨다가 화장실에서 일 보실 때 계속 한번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참고로 구리, 코발트, 아연, 셀레늄은 어미소한테 번식구한테 분만하기 전에 먹여주면 송아지가 설사를 안 합니다. 건강한 송아지로 태어납니다. 이런 첨가제를 주셔야. 일본은 거의 100% 이걸 갖다가 프로그래마 매뉴얼화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누구도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구리, 코발트, 아연, 셀레늄 이런 거는 굉장히 필요한 거야. 설사를 안 하게 하는 물질이야. 백신 놓고 안 놓고 그거 가지고도 우리는 징징대고 하는 스타일에 그거 해라 그러면 더 복잡해서 안 한다 할까 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지. 어쨌든 오늘 뭐
영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약간 내용은 뒤죽박죽은 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기초로 돼서 또 다음 시간은 반추위 안에서 어떻게 내용이 소화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내용이 또 반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영양소에 대한 내용이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중복되고 이렇게 하니까 또 계속 똑같은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머리에 계속 들으시면서 심으시면 지겨울 정도로 해야지 이제 머리에 박이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조금은 나아지실 거야.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 영양소는 기본적으로 5대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얘기는 잘 안 했고 비타민, 미네랄 위주로 얘기하고 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 번식후의 사료 급여 체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돼 있고 3단계가 도담액이기 단계보다도 훨씬 더 필요한 단계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번식의 문제도 일으키고 있고 보이지 않는 손실이 너무 많다. 한 달 우리가 늦어지면 한 마리 15만 원씩이면 보통 일반적으로 4, 50마리면 500만 원, 1000만 원은 그냥 날라 없어진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뭔가 조금 나름대로 바꿔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되고 나는 저렇게 못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틀린 얘기는 한 건 아니니까 뭔가 좀 바꿔갈 수 있고 좀 이렇게 해야 현실적으로 현 시대에 살아갈 수 있고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현장에 가셔가지고 잘 적용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는 우리 사장님들 되었으면 간절함을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발정 왔다 간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7일에서 8일 정도 됐어요. 빨리 발정하고 강하게 오게 하고 난소도 좋게 하고 자궁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료가 필요한 거예요. 얘는 자궁 회복이 좀 잘 안 될 거예요. 네. 56일. 0.37이 나왔어. 저기가 또 서야 돼. 누구하고? 그래도 나서 문제는 고객이 있었어요. 농후사료 미네랄이에요. 이게 제 첫방이에요. 첫방. 이게 안 돼.